네, 오늘 장의 핵심 이슈들을 집중 분석합니다. 미 증시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고요. 또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부사장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개장 전에 PC 최신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12월 셧다운 때문에 좀 늦어지긴 했지만 일단 연준 내에 금리 결정을 두고 지금 내분이 벌어졌다는 게 여러 경로로 확인이 되면서 이런 가운데 나오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도가 높았어요. 예상치보다 숫자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금 올드 데이터긴 하지만 네. 마침 말씀 주셨듯이 최근에 1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됐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도 몇몇 위원들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연장선상에서 좀 물가가 높게 나와서 투자 심리가 조금 눌릴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아무튼 예상치를 상회했네요. 헤드라인이 그렇습니다. 2.9%, 저널이 2.8이었는데 YY. 그리고 근원 물가는 3.0, 저널이 2.8이었습니다. 네. 11월이. 그러니까 저널 비로도 0.4%. 지금 연준의 PCE 물가 목표가 2%니까 사실은 1%포인트 정도 지금 높게 형성이 되면서 목표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달성이 요원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개장 전이고 선물 시장에서는 PC 발표가 나오고 나서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 확실히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사장님. 예, 미국 시장에서는 원래 기계적 매매,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PC 물가와 더불어서 GDP 성장률의 조합 자체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 매도가 나오는 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PC 물가 같은 경우는 셧다운으로 인해서 다른 경제 지표도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좀 시의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지난주에 발표된 CPI 같은 경우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나온 것도 있었고 부합한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비 물가도 안정이 되고 있고 에너지 물가나 중고차 가격 이런 것들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조금 더 CPI에 무게중심을 두게 된다면 12월 PC보다는 앞으로 나올 PC에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PC 물가는 예상치를 소폭 웃돌긴 했지만 그 4분기 성장률은 많이 하회했어요. 네. 1.4%. 예상보다 좀 많이 낮아졌다, 둔화됐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더라고요. 네, BA 그 미국 경제통계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를 보니까 네. 셧다운으로 4분기 GDP가 1%포인트 낮게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1.4%가 아니고 셧다운이 없었다면 2.4%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셧다운이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간 최장 역대급 셧다운이었기 때문에 소비 지출까지도 영향을 줬다라는 게 조금 특이했고요. 3분기에 소비 지출이 3.5%였는데 네. 이번 속보치에서 4분기가 2.4%였으니까 소비가 이제 조금 무너진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셧다운 기간 중에 거의 한 연방 공무원 290만 명이 급여를 못 받았어요. 그랬죠. 그 영향이 좀 컸던 거 생각보다는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수출도 3분기에 9.6%였는데 4분기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와서 마이너스 0.9%가 나와서 수출도 좀 급감한. 근데 수출 같은 경우는 GDP에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개인 소비 지출이 줄었던 부분, 셧다운의 영향이 생각보다는 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합을 보면 물가는 좀 올라가, 상승 압력이 좀 커졌고 예. 성장률은 둔화됐고 예. 딱 안 좋은 조합이잖아요. 사실 숫자 자체로만 그런데 네. 그 퀄리티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연방 정부 최장의 셧다운이 4분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 지출이 그래서 정부 지출이 많이 예, 꺾였죠. 그거는 사실은 경상적 요인이 아니라
일시적 요인이지 않습니까? 네.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요인이 없었다면 1.4%가 아니라 2.4%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지역 연은에서 GDP 나오 같은 데서 뭐 3.0% 정도 예상하기도 했지만 네. 시장에 너무 과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것 같고 사실 일시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었고 이번에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민간 투자가 전분기 대비 한 3.8%가 늘었거든요.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요즘 빅테크들의 공격적인 AI 관련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GDP 성장을 견인하는 측면이 있고 네. GDP에 대한 기여도도 상당히 높고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한 거 보면은 올해 빅테크들의 AI 투자도 예전 못지않게 50% 정도 느는 거로 돼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미국 경제는 빅테크들의 AI 투자에 의해서 견인하는 측면이 높을 것이고 최근에 소비 심리도 조금씩 개선되는 걸로 봐서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 4분기에 나온 그 GDP 성장률이 뭐 1.4%로 조금 거칠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오산일 것 같고요. 네. 그 일시적 요인이 제거되는 1분기에 GDP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또 시장의 경계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죠. 시일도 정해졌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미국이 이란의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다면 이거는 이전에 그 올 초에 연초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대통령 뭐 체포 작전 이것과는 아예 강도가 다른 파장이 있을 수 있죠, 박사님. 그렇습니다. 뭐 이란을 건드리면 중동 전체가 뭐 사실 벌집이 될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중동 문제가 꼬일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뭐 약간은 뭐 좀 생각을 좀 앞서간다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아예 그냥 세게 전쟁을 확전시켜서 이제 장기전으로 돌입을 하면 네. 이번 기회에 중동 질서를 재편하면서 미국의 확실한 그 위상을 높이면서 좀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그런 속설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 때까지 전쟁을 끌고 갈 것을 이제 불사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그러니까 세게 가거나 아니면 그 생각이 아니라면은 좀 쉽게 전쟁 좀 건들지 못하겠죠. 그래서 세게 가거나 뭐 일찍 접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좀 상식적으로 본다면 협상을 위한 전략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약간 코피 조금 그 터트리기. 그래서 뭐 일부 군사 시설과 이제 정부 시설을 이제 조금 좀 강타하는 정도로 협상의 좀 저기를 역량을 조금 극대화하는 네. 그러한 수단으로 단발성 공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예 그냥 공격을 안 하고 뭐 주말 이후에 다음 주에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사실은 50% 이상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안 좋은 상황,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의 반응을 미리 예측을 해본다면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 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 생각하는 거 원유 가격 중동이니까 원유 가격 오르죠. 국채금리 뭐 오를 수 있죠. 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확 올라가겠죠. 예. 달러값 비싸지고 금값 올라가고 예,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주식은 또 떨어질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그림들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비근한 사례로 작년 6월에도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핵시설을 세 가운데 공격을 했는데 그때 이 전쟁을 리드한 것은 미국이었고요. 12일 만에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S&P 500이 한 1% 정도가량 하락을 했었고 유가는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한 60불 초반에서 70불대 중반까지 꽤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미국하고 이란하고 사실 군사력 차이는 100배 차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서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를 자극하고
주가를 자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군사력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이게 확전 가능성으로 커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처럼 미국이 리드하는 전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시는 사이에 네, 미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상황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준호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준호 앵커를 통해서 개장 상황 들으셨습니다. 장 초반이라서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PC 물가, GDP 성장률이 둔화된 영향으로 선물과 장 초반 상황은 네, 3대 지수 모두 하락세, 낙폭이 컸었는데 지금 또 네, 낙폭을 줄여가면서 초기 충격을 또 수습하는 양상입니다. 초반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데이터의 조합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기계적인 매도가 나왔을 것이고 또 이성이 있는 또 의식이 있는 투자자들은 이때가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 같고요. 특히 지난주에 제가 와서 말씀드렸을 때 지금은 빅테크가 이끄는 시장이 아니라 개별 종목 장세이고 그 개별 종목에서도 AI 소프트웨어보다는 AI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 그 AI 인프라 중에서도 지금 핵심은 샌디스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봐야 되고 왜냐하면 빅테크들이나 AI 소프트웨어들이 캐펙스를 많이 늘리고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는 데는 AI 인프라 쪽, 특히 이제 메모리 저장 장치 쪽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연일 강세 랠리를 보이듯이 미국에서도 샌디스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같은 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저장 장치나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존재감은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증시 자체를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증시에 접근을 할 때 증시 자체보다 시황보다도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들, 특히 이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또 말씀하시는 사이에 나스닥은 네, 상승 전환했습니다. 예. 이게 초반에 일단은 미장이 이 장 초반 상황과 장 후반 상황이 상당히 다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좀 장 중에는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블루아웃 사태가 또 장 중에 변동성을 예. 키우는 요인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 초반에 올라도 불안하고 떨어져도 막판에 또 알 수도 없고 이런 이 변동성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사실 지금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장세임에는 난이도가 불구하고요. 높아요. 확실히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장. 이게 왜냐하면 네.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지표 하나하나 나오는 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쁘게 나왔다 싶으면은 팔고 좋게 나왔다 싶으면은 따라 사고 하면은 물리기 쉬운 장세이기 때문에 인덱스하게 그 지표가 나왔을 때 그 지표의 퀄리티를 볼 필요가 있고요. 블루아웃 사태 말씀하셨지만 네. 그 블루아웃이 AI 전체의 방향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블루아웃 자체에 조그만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현혹이 돼서 그걸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대응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웬만큼 준비하고 웬만큼 공부하지 않고 대응하게 되면 지금 미국 시장은 상당히 초과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슈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르면 네, 이번 주말에 관세 판결이 날 수도 있답니다. 모르죠. 또 미뤄질 수도 있죠. 근데 또 지금 3번 미뤄져서 이번엔 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관세가 위헌으로 판결이 나면 후폭풍이 얼마나 클까 이 부분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네, 주말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23일, 24일 중에 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조금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현재 관측인데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 정부가 이것을 뭐 이미 예견했기 때문에 지금 301조나 뭐 338조나 무역법 122조나 이것들이 그 조사 없이 바로 그 아이파를 대체할 수 있는 법안들이거든요. 네. 그 사이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6개월간 조사해서
일단은 차질 없이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232조로 수개월간 조사를 해서 결국에는 뭐 차질 없이 끊김이 없이 관세를 유지할 거다라는 것이 조금 합리적인 예측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실효 관세율이 15%인데 지금 한 45% 정도가 이제 아이파에 의한 관세니까 실제로 그 부분이 이제 좀 뭐 물가도 안정시키고 이제 그것이 없어진다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 수입이 한 1,2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줄겠죠. 이러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셈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이 트럼프 정부는 차질 없이 끊김 없이 대체 법안으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 모두 좀 무의미한 그러한 예측이 아닌가. 그리고 뭐 그 아이파가 이제 그 불법 위법 판결이 나면 이제 네. 그런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그것도 뭐 조금 그 합리적인 예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당장은 뭐 하루 이틀 뭐 심리적인 영향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으나 지금 부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일비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일호 부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뭐 보는데요. 네. 그게 뭐 위법으로 판결이 되든 합법으로 판결이 되든 저는 중립적으로 봅니다. 합법으로 판결이 되면은 사실 지금이랑 똑같은 거고요. 네. 위법으로 판결이 되면은 미국 정부에서 기업들한테 다시 관세를 줘야 되겠지만 네. 그 역시 스케줄대로 점진적으로 지급을 할 거기 때문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를 덜 물게 되고 또 들어오는 환급액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액면 그대로만 보고 또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세력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잠깐 변동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시장은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위기론자는 아니지만 두 분이 이제 큰 파장이 없을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의도적인 반박 질문을 드리자면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재정 연구팀에서 이제 분석한 결과는 추정 환급액이 1,750억 달러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위헌 판결이 나면 기계적으로 그 IPA 법에 근거해서 징수한 관세는 이제 돌려줘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걸 이제 다른 근거법으로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그 돌려주는 과정에서 일단 많은 혼란들이 일어날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결국에는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박사님? 단기적으로는 말씀 주신 게 맞고요. 네. 혼란이 있는 거죠. 뭐 지금 뭐 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그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지금 대체 법안으로 적용이 되면 또 돈이 또 왔다 갔다 하는 또 반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네.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마켓 입장에서는 변동성 요인이지 펀더멘탈리는 크게 의미 없는 네. 그러한 쇼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관세 이제 전쟁을 선포했었을 때에 명분이 그거였죠. 이제 관세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예를 들어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제조업을 살리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재정 적자 부담도 줄이겠다.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나온 지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무역 적자 총 집계를 해보니까 그 전와 비교해서 별로 안 줄었어요. 예. 한 20억 달러인가밖에 안 줄었더니 그러니까 관세 4월부터 징수했는데 뭐냐 이 관세 효과가 이것만 보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국가별로 보면은 중국에 대한 적자는 줄었는데요. 대만에 대한 적자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처 국가만 바뀌었지 예, 결국에는 관세 걷어서 정말로 무역 수지 적자폭 줄이고 그런 효과를 거뒀냐 의아하다는 거죠. 의문이 예.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이유는 대만에서 AI 서버를 많이 수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들은 미국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많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입액이 많다 보니까 대만에 대한 수입이 늘었고요. 중국에 대한 수입은 줄었고. 그런데 그 현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기 전에 네. 기업들은 먼저 사재기를 하려고 하겠죠. 그 이유 때문에 수입이 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관세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재기가 끝나게 되면 관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서버에 대한 수입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 상황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을 강화시키고 리스토어링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관세 부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짓고 거기에 이제 그 건축을 하고 거기에서 제조를 하기까지는 적어도 3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리쇼링 정책이 뭐 1년 만에 뚝딱 하고 나올 리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관세를 시작한 첫 해인데 그걸 가지고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예, 그렇습니다. 박사님, 그 과거에도 이런 관세가 좀 높게 부과되고 했었을 때의 비교 효과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쪽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오히려 최근에 뉴욕 연은에서 이 관세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를 내놨는데 백악관에 한번 뒤집혔지 않습니까? 관세 부담의 90%를 미국 국민들이 진다.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케빈 해시시 징계해야 된다고 막 뭐라고 했잖아요. 사실 뭐 멀리 갈 것도 아니고 지금 트럼프 일기 때만 해도 무역 적자 부분도 결국에는 관세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 개선이 안 일어났고요. 그리고 뭐 4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조금 지속적으로 좀 무역 질서 재편이라든지 또 미국의 쇼링 정책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되다가 만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2기에서 트럼프 정부가 노리는 것은 관세로 인한 뭐 미국 국민들의 베니핏 뭐 이러한 그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 관세 수입으로 재정 수지를 개선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미국과 한국과 일본 사례에서 보셨듯이 결국에는 한국과 일본 등을 조금 압박해서 네. 투자를 이끌어내는 부분 그리고 미국이 전체적인 무역 질서의 재편에 뭔가 그 주도권을 쥐면서 뭔가 전체적으로 조금 그 밸류 체인을 또 미국에 대한 분업 질서 쪽에서 그것을 이제 안보와 연결해서 광범위한 미국의 리더십을 조금 행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인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좀 복잡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속보가 몇 가지 전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사 공격에 대한 입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이란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을 고려 중이다. 저기에서의 방점을 찍은 부분은 제한적인이라는 저 제한적인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그 전망과 일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말을 나누는 사이에 또 S&P 500까지 상승 전환을 했다는 소식까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미 증시 인사이트 마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최일호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